어머니, 이제 저희 집엔 오시면 안 돼요. 아들의 말은 짧았어. 그 짧음이 오히려 더 잔인했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정숙의 가슴 한복판을 때렸어. 그랬던 아들이었어. 그 아들이 지금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 어깨가 들썩이고 얼굴엔 눈물인지 콧물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들이 뒤엉켜 흘렀어. 한때 세상의 전부라 믿었던 아들의 비참한 모습이었지. 쉰 목소리로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하고 애원했어. 곁에는 며느리도 바짝 마른 얼굴로 무릎을 꿇은 채 어머니, 저희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며 흐느꼈어. 두 사람의 간절한 시선이 어머니의 발치에 머물렀어. 오정숙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 칠순의 나이가 무색하게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어. 흐트러짐 없는 머리칼 아래 얼굴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어.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렸어.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 신락 같은 희망이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지만 정숙 여사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 아들의 어깨를 스치듯 지나쳐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어. 굳게 닫혔던 철문이 다시 열렸어. 차가운 겨울 바람이 안으로 밀려들었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아들의 울음이 뚝 끊겼어. 그 자리에 남은 건 바닥에 엎드린 아들의 텅 빈 등만이었어. 어머니의 고든 뒷모습은 그렇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 그날부터 어머니의 반격이 시작된 거야. 그런데 이 이야기는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새벽 5시, 정숙 여사는 도심 외곽 대형 마트 계산대에 불을 켰어. 형광등 불빛이 빈 매장을 하얗게 채우는 이 시간이 정숙에게는 하루 중 가장 조용하고 익숙한 순간이었어. 어둑한 새벽 공기 속에서 매일 똑같은 루틴이 시작되는 거야. 첫 손님은 낡은 작업복 차림의 아저씨였어. 그가 내민만 원짜리 지폐에 작은 찢김이 있었어. 정숙은 잠깐 멈칫했지만 아무 말 없이 깨끗한 지폐로 바꿔 건넸어. 아저씨는 말없이 지폐를 낚아채 가버렸어.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정숙의 입가에 작고 쓸쓸한 그림자가 스쳤어.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된 거야. 낡고 허름한 빌라 2층 좁은 방 안에 정숙이 앉아 있었어. 가을 햇살은 창을 비껴갔고 방 안은 늘 희뿌연 그림자가 가득했어. 가구라고 할 만한 건 낡은 장롱 하나와 작은 밥상이 전부였어. 벽지는 군데군데 들뜬 채 바랬고 장판 모서리는 오래전에 이미 말려 올라가 있었지. 그 방에서 정숙은 오늘도 창밖을 바라봤어. 낡은 창틀 너머 저 멀리 아파트 단지가 보였어. 저곳 어딘가에 아들 재혁이 살고 있는 거야. 그녀의 손등에는 세월이 고스란히 내려앉아 있었어. 마디마디 굵어진 손가락, 갈라진 손끝, 20살의 남편을 잃고 어린 재혁 하나만 붙들고 살아온 날들이 그 손에 새겨져 있었어. 남들 다 하는 노후 준비 같은 건 꿈도 못 꿨어. 오로지 아들 학비와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거든. 은행을 그만두고 식당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해서 번 돈은 늘 재혁의 몫이었어. 재혁이 사업의 실패에 빚더미에 앉았을 때는 퇴직금의 적금까지 털어 1억 2천만 원을 손에 쥐어줬어. 엄마가 있잖아. 그 한마디가 아들의 인생을 다시 세운 돈이었다고 정숙은 믿었어.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 3년 전 폐렴으로 입원했던 기억이 정숙의 머릿속 깊은 곳에 박혀 있었어.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그때 아들 재혁이 찾아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지. 엄마, 병원비 걱정은 하지 마. 내가 다 처리할게. 정숙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 퇴원 후 집에 돌아와 서랍을 뒤지다 오래된 통장 하나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통장 잔고는 바닥이었어. 자신이 입원해 있던 시기와 정확히 겹치는 날짜에 거액이 빠져나간 기록이 남아 있었어. 출금 사유는 타행이체, 병원비로 쓰기엔 너무 큰 금액이었어. 게다가 정숙의 병원 영수증엔 선납금 없음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어. 아들이 병원비를 처리했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글자였어.
떨리는 손으로 은행을 찾아가 문의했을 때 친절한 은행원이 낮게 속삭였어. 아드님이 직접 오셔서 출금하셨어요. 다른 통장으로 옮기신다고 하시면서요. 그 말이 귓속으로 파고드는 순간 정숙은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어. 손에서 통장이 스르륵 미끄러져 떨어졌어. 며칠 뒤 며느리 명의의 아파트 계약 소식이 들렸어.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더라. 아들은 어머니의 병원비 대신 그 돈으로 며느리 명의의 아파트 계약금을 치른 거였어. 정숙은 그 사실을 알고도 내색하지 않았어. 혼자 남겨두었던 마지막 비상금으로 병원비를 충당하고 아무것도 모른 척 살았어. 아들을 잃을까봐 두려웠던 거야. 아들이 알면 얼마나 부끄러워할까 싶어서 아프고 아픈 마음을 혼자 움켜쥐고 묻어버렸어. 지금 그녀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 그나마 가진 거라곤 이 낡은 빌라 한 채뿐인데 그것마저 아들 명의로 넘기라는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 밥과 김치, 시래기국이 전부인 저녁상 앞에서 숟가락을 드는 그녀의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더라. 가끔은 혼자 앉아 오래된 사진을 꺼내보는 시간이 있었어. 사진 속에는 어린 재혁이 있었어. 정수계 등에 매달려 까르르 웃는 사진, 처음 학교에 입학하던 날 어색하게 가방을 맨 사진, 대학 합격 통지서를 들고 눈물 글썽이던 사진. 그때의 재혁은 어디로 갔을까? 정숙은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다 조용히 서랍에 넣었어. 마음에 쌓인 게 있어도 어머니라는 이름이 그녀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게 했어. 명절은 오래전부터 의미 없는 날이 됐어. 재혁은 바쁘다는 핑계로 몇 년째 얼굴을 비추지 않았어. 가끔 오는 전화는 언제나 돈이 필요할 때뿐이었어. 추석 아침 차례상도 혼자 차렸어. 작은 밥상에 밥 한 그릇, 나물 한 접시. 그 쓸쓸한 밥상을 앞에 두고 정숙은 남편 사진을 한참 바라봤어. 당신이 곁에 있었다면 아들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한숨이 올라오려는 순간 정숙은 턱을 단단히 고쳐 잡았어. 괜찮다고,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작게 속삭이듯. 빌라의 싸늘한 공기가 그녀의 마른 어깨를 파고들었어. 얇은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덮는데 낡은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어. 밤은 깊어지고 그녀의 눈은 좀처럼 감기지 않았어. 봉사활동을 마치고 짐을 챙기던 정숙이었어. 길어진 봉사 탓에 평소보다 1시간은 더 지체된 오후였지. 복지관 자원봉사자 휴게실 여기저기서 피로한 한숨 소리가 새어나왔어. 낡은 의자 위엔 대충 던져놓은 앞치마들이 구겨진 채 쌓여 있었고 찌개 냄새가 희미하게 공중에 떠다녔어. 젊은 봉사자들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내일 약속을 잡느라 왁자지껄했어. 정숙은 조용히 자기 짐을 챙기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탁자를 말없이 닦고 있었어. 언제나 그랬듯이 그때였어. 낡은 한복 치마를 입은 할머니 한 분이 휴게실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봤어. 허리춤에 삐져나온 고름이며 군데군데해진 소매 끝, 발 뒤꿈치까지 내려오는 달아빠진 고무신이 그녀의 긴 세월을 말해주는 것 같았어. 할머니는 잔뜩 주눅든 얼굴로 한 발짝 겨우 들여놓고는 우물쭈물 서 있었어. 마른 기침을 한 번 헛하고 어렵게 입을 뗐어. 저기, 남은 반찬 있으면 좀 얻어갈 수 있을란가? 목소리는 작고 떨렸어. 경상도 사투리가 섞인 어눌한 말투였어. 바람에 흩어지는 낙엽처럼 가녀렸어. 젊은 봉사자 하나가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대꾸했어. 아이고, 할머니, 벌써 다 치웠어요. 다음부터는 시간 맞춰 오셔야죠. 여기 남은 거 하나도 없어요. 딱딱한 말투에 할머니는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움츠렸어. 보는 사람마저 숨을 삼키게 하는 모습이었어. 정숙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봤어. 그리고 가방을 내려놓고 식당 쪽으로 걸어갔어. 오늘 점심에 나온 불고기 반찬이 냄비 한쪽에 조금 남아 있었어. 담당자가 아직 처리하러 오지 않은 모양이었어. 정숙은 작은 반찬통을 찾아 불고기를 꾹꾹 눌러 담고 국물까지 넣었어.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는 할머니에게 조용히 다가갔어. 할머니, 이거라도 괜찮으세요? 방금 식당에서 찾아왔어요. 아직 따뜻해요. 할머니의 눈이 동그래졌어. 잠시 망설이다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반찬통을 받아들더니 귀한 보물을 안듯 가슴에 꼭 끌어안았어. 아이고, 아가씨, 고맙데이. 정말 고맙데이. 내가 이걸 우째 다 갚아야 할꼬. 할머니의 눈가에 물기가 번지는 게 보였어. 정숙은 그저 부드럽게 웃었어. 할머니의 낡은 옷차림이나 투박한 말투를 개의치 않는 얼굴이었어. 천만에요. 조심히 가세요. 할머니, 날이 많이 추워졌으니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서둘러 복지관을 나섰어. 다른 고무신이 바닥을 끄는 소리가 희미하게 멀어지더라. 정숙은 할머니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바라봤어. 그 순간 문턱을 막 넘으려던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어. 그 눈빛이 달랐어. 아까의 주눅 들었던 눈빛이 아니었어. 무언가를 찬찬히 살피는 것 같은 그런 잠깐의 시선이었어. 그리고 할머니는 이내 몸을 돌려 사라졌어. 정숙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 그 찰나의 눈빛이 이상하게 잊히지 않았어. 왠지 모를 묘한 감각이 가슴을 맴돌았어. 며칠 뒤 정숙이 복지관 마당에서 봉사를 마치고 있을 때였어. 낡은 작업복 차림에 촌스러운 보자기를 머리에 두른 할머니가 마당 한켠에서 폐지를 정리하고 있었어. 며칠 전 반찬통을 받아갔던 그 할머니였어. 이름은 김술래라고 했어. 정숙은 자연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나눴어. 어머니,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도와드릴까요? 술래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정숙은 굳이 폐지 자루를 넘겨받아 차곡차곡 정리했어.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폐지를 묶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재혁의 차가 복지관 입구로 들어서는 게 보였어. 아들 재혁과 며느리 서영이었어. 서영은 오늘도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 그들이 복지관 마당을 가로지르다 정숙과 술래 쪽을 힐끗 봤어. 재혁의 얼굴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어. 며느리 서영이 재혁에게 귓속말인 척했지만 주변에 다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말했어. 어우, 저런 노인네들은 왜 이리 복지관에 바글거려? 냄새나 죽겠네. 재혁은 시큰둥하게 어깨만 으쓱했어. 정숙은 고개를 숙이고 못 들은 척 폐지 자루를 마저 정리했어. 술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어. 그러더니 어수룩한 말투로 서영에게 말을 건넸어. 아이고, 나는 괜찮으니까 젊은 아씨는 그냥 가셔. 서영은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쳤어. 하, 참나. 우리가 그쪽한테 말 건 것도 아니거든, 재혁씨. 저런 노인네랑은 말 섞지 마. 재수 없어. 재혁은 짐짓 앞만 보고 걸어갔어. 정숙은 재혁과 서영이 복지관 현관 안으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봤어.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어. 술래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어. 그 손은 거칠고 차가웠어. 어머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차를 가지러 일어서는 정숙의 등 뒤에서 술래가 가만히 앉아 있었어.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술래의 눈빛엔 잠깐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어. 그리고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폐지끈을 꼭 묶었어. 며칠 뒤 정숙은 한적한 동네 카페 창가에서 술래와 마주 앉았어. 따뜻한 차가 앞에 놓여 있었지만 정숙은 좀처럼 잔에 손을 대지 못했어. 김이 피어오르는 찻잔만 가만히 바라보다 꾹 다물고 있던 입술을 조심스럽게 열었어. 술래야, 사실 내게 할 말이 있어. 술래는 고개를 돌려 정숙을 마주 봤어. 그 눈빛은 담담했어. 재촉하는 기색 하나 없이 그저 기다렸어. 정숙은 더듬더듬 말을 이어갔어. 재혁이 자기 명의로 빌라를 넘기려 한다는 것, 며느리가 서류를 몰래 꾸미다 들켰던 일, 재혁이 오히려 자신을 치매 환자 취급한다는 것까지. 한마디씩 뱉어낼 때마다 찻잔 손잡이를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 내가 준 돈이 그 애 인생을 다시 살렸다고 믿었거든. 퇴직금에 적금까지 털어 1억 2천을 줬는데
그게 다 이 빌라 한 채 지키려고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어. 근데 그 아이는 내가 병원에 있을 때조차도 정숙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없었어. 담담히 사실을 읊조리는 것처럼 낮고 조용했어.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슬프게 들렸어. 창밖으로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지고 있었어. 그런데 정숙의 눈은 그 빛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았어. 텅 빈 눈으로 창밖을 응시한 채 그녀는 마지막 말을 꺼냈어. 그 아이 눈빛이 아직도 생각나. 내가 돈을 건넸을 때 재혁이가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그때는 내가 정말 엄마로서 할 일을 다 한 것 같았거든. 근데 그게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어. 술래는 끝까지 아무 추임새도 넣지 않고 들었어. 정숙이 말을 마치자 길고 조용한 숨을 내쉬더니 물었어. 그래서 지금 등기는 어떻게 됐다는 거야?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 아직 내 명의인 것 같아. 그런데 자꾸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고 내가 치매가 올 것 같으니 관리를 해야 한다고 그래. 술래는 잠시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어. 그러더니 나직이 말했어. 정수가 등기가 그리 쉽게 넘어가는 게 아니야. 본인 인감도장에 인감증명서, 위임장까지 다 갖춰야 하는 법이거든. 특히 위임장은 함부로 넘겨주면 안 돼. 정숙 씨 이름으로 된 서류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해. 정숙은 술래의 말을 들으면서 흐릿하던 길 위에 작은 등불이 켜진 것 같은 기분을 느꼈어. 술래는 식어버린 찻잔을 손으로 천천히 돌렸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 침묵이 오히려 정숙의 가슴에 묵직하게 남았어. 정숙은 며느리가 빌라 등기 서류를 몰래 꾸미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 며칠 전 며느리 방 청소를 돕다 식탁 위 서류 봉투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라는 글자를 본 거야. 정숙은 그 서류들을 조용히 봉투에 다시 넣고 제자리에 두었어.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처럼. 그날도 정숙은 아들 집에 들렀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영이 거실 소파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 테이블 위에 그 서류 봉투가 이번엔 살짝 열린 채 놓여 있었어. 정숙은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향해 물 한 잔을 따랐어. 어머니,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서영의 목소리에 정숙은 천천히 몸을 돌렸어. 서영의 눈이 정숙의 손과 테이블 위 봉투를 번갈아 훑었어. 아니다. 그냥 목이 말라서. 그 순간 서영이 벌떡 일어나 봉투를 집어들었어. 손끝이 떨리는 게 보였어. 바로 그때 현관문이 쿵 열리며 재혁이 들어섰어. 거실에 선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어.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재혁은 서영 손에 들린 봉투를 낚아채듯 가져가 서류를 확인했어. 그의 얼굴이 굳더니 봉투를 거실 바닥에 콱 내던졌어. 종이들이 바닥에 흩뿌려졌어. 참나. 엄마, 남의 집 서류를 왜 뒤져? 웃기고 있네, 진짜. 정숙은 물러서지 않았어. 그저 조용히 재혁을 바라봤어. 재혁은 그 시선이 더 불편한 듯 정숙에게 바싹 다가섰어. 엄마도 알잖아.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엄마 빌라 좀 관리해드리려는 거야. 요즘 엄마 깜빡하는 것도 심하잖아. 솔직히 치매 오는 거 아니야? 치매, 그 단어 하나가 정숙의 가슴에 꽂혔어. 아들의 입에서 저 말이 나온다는 사실이 아무리 마음을 다잡으려 해도 손끝이 차가워지게 만들었어. 재혁은 정숙의 시선을 피하더니 방 한켠에 놓인 그녀의 짐 가방을 발로 차버렸어. 가방이 바닥을 굴렀어. 엄마, 이제 그만 가. 여기 있으면 우리도 불편해. 다음엔 연락하고 오세요. 제발. 재혁은 정숙의 짐 가방을 발로 밀어 현관 밖으로 내던졌어. 가방이 복도 바닥에 툭 떨어졌어. 정숙은 그 가방을 그리고 자신을 등진 아들의 뒷모습을 번갈아 봤어. 아들의 어깨, 자신이 수십 년간 안아주었던 그 어깨가 지금 자신을 내치고 있었어. 재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어. 그 굉음이 복도를 울리고 천천히 사그라들었어. 정숙은 닫힌 문 앞에 한참 동안 서 있었어. 빗줄기가 쏟아지는 밤이었어.
정숙은 현관 앞 복도에 덩그러니 앉아 있었어. 굵은 빗방울이 복도 지붕 가장자리를 넘어 어깨를 툭툭 때렸어.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갔어. 온몸이 젖었고 얇은 옷이 살갗에 달라붙어 차가웠어.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어. 액정에 아들이라는 두 글자. 정숙은 그 글자를 한참 들여다봤어.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어. 엄마, 아직도 거기서 뭐해? 이제 우리 집엔 오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잖아. 수화기 넘어 재혁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 정숙은 아무 말 없이 들었어. 젖은 머리카락이 눈을 가렸어. 엄마는 진짜 염치도 없어? 내가 언제까지 아들한테 기댈 생각이냐고. 나도 내 가족 챙겨야 하거든. 더 이상 나 찾지 마. 나도 내 인생 살아야 하니까. 정숙은 수화기를 붙잡은 손에 힘이 빠졌어. 눈앞이 흐릿해지고 빗소리가 크게 들렸어. 몸속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어. 평생 키운 자식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다니. 아들을 처음 품에 안던 날이 생각났어. 그 작고 따뜻한 무게,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러줬던 날. 정숙은 그때 세상 모든 걸 가진 것 같았어.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믿었어.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그 아이의 목소리가 지금 이렇게 차가울 수 있다는 게 정숙은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될 것 같았어. 알겠어? 그만 좀 해. 나 바쁘니까 끊는다. 뚝, 전화가 끊겼어. 정숙은 멍하니 휴대폰을 손에 든 채로 빗속을 걷기 시작했어. 갈 곳도 기댈 곳도 없었어. 발걸음은 빗물 위에 떠다니는 나무잎처럼 위태로웠어. 그때 저 멀리서 우산을 든 여자가 정숙을 향해 뛰어오는 게 보였어. 어머니, 복지관 직원 박미래였어. 미래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정숙 앞에 서서 우산을 그쪽으로 기울였어. 걱정이 가득한 얼굴이었어. 어머니,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어떡해요? 비 다 맞으셨잖아요. 제가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일단 어디 들어가서 몸 좀 녹여야죠. 미래의 손이 정숙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쌌어. 그 따뜻한 손길에 정숙은 온몸이 더 차갑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 세상 모든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 그저 미래의 얼굴을 물기 어린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어. 미래는 아무 말 없이 정숙의 손을 잡았어. 그 손은 작고 따뜻했어. 정숙은 그 온기에 이끌려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어. 비는 여전히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어. 재혁의 소문은 삽시간에 동네에 퍼졌어. 그가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말을 확정된 사실처럼 이곳저곳에 흘리고 다닌 거야. 이제 빌라 관리도 못하게 됐다며 집을 넘겨받아야 한다는 말까지 덧붙였어. 동네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건 순식간이었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안부를 묻던 옆집 아줌마는 정숙을 보고도 획고개를 돌렸어. 마트 계산대에서 일하던 정숙은 늘 웃으며 인사하던 정육점 사장이 눈을 피하며 물건만 집어가는 것을 봤어.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앉아있던 아주머니들이 정숙을 발견하곤 수군거리기 시작했어. 정숙은 모른 척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한 아주머니가 앞을 막아섰어. 정숙 씨, 재혁이가 그러던데 치매 때문에 자꾸 기억을 못한다고 빌라도 재혁이한테 맡긴다고 했더라. 정숙은 숨이 턱 막혔어. 제가 치매라니요. 저는 멀쩡합니다. 그 빌라는 제 평생을 바쳐 마련한 거예요. 재혁이한테 맡긴 적 없어요. 아주머니는 코웃음을 쳤어. 참나, 누가 보면 대단한 재산이라도 되는 줄 알겠어. 늙으면 고집도 좀 꺾어야지. 주변에서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렸어. 정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어. 입술을 꾹 깨물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어깨가 축 늘어졌어. 그 시가 복지관 근처 작은 카페 구석에 순례와 미래가 앉아 있었어. 테이블 위엔 빌라 등기 서류 사본이 펼쳐져 있었어.
순례가 돋보기를 끼고 서류를 꼼꼼히 훑었어. 미래는 옆에서 노트북으로 관련 법규를 검색했어. 미래야, 여기 이 부분 봐. 순례의 손가락이 서류 한 귀퉁이를 짚었어. 재혁이가 아무리 용을 써봤자 이 빌라 명의는 정숙이 이름으로 되어 있어. 공증 없는 위임장만으로는 절대 바꿀 수가 없는 거야. 미래의 눈이 반짝였어. 그럼 재혁 씨가 꾸민 위임장은 효력이 없는 거네요. 순례는 고개를 끄덕였어. 그럼. 게다가 이 서류엔 치명적인 허점이 있어. 재혁이 놈이 그걸 모르고 설치는 게 천만다행이야. 그녀의 입가에 굳은 미소가 스쳤어. 미래는 노트북을 덮으며 나직이 말했어. 이제 정숙 어머니가 반격할 차례네요. 그래. 순례는 서류를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어. 이 모든 사실을 정숙이는 아직 몰라. 내가 준비가 다 될 때까지는 알리지 마. 하지만 정숙은 그 시간에도 동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홀로 찬 바닥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어. 드디어 빌라 명예 이전이 강행될 날이 밝았어. 등기소 특유의 건조한 공기가 흐르는 그곳에서 한재혁은 며느리와 나란히 접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의 입가엔 알 수 없는 미소가 감돌았어. 서류 더미를 손으로 툭툭 치는 모습에서 확신과 조바심이 뒤섞여 느껴졌어. 자꾸만 시계를 흘끗거렸어. 며느리는 옆에서 덩달아 초조한 얼굴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어. 그때 등기소 문이 열리더니 오정숙 여사가 순례, 미래와 함께 천천히 들어서는 게 보였어. 정숙 여사의 얼굴엔 어떤 표정도 읽히지 않았어. 굳게 담은 입술만이 조용한 결심을 암시했어. 미래가 정숙 여사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했고 순례는 말없이 그 곁을 지켰어. 세 사람의 등장에 재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가셨어. 그들은 재혁의 시선이 닿지 않는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어.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 재혁의 시선이 자꾸만 그쪽으로 향했어. 특히 순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 순례는 그저 가방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내 손 안에 조용히 쥐고 있을 뿐이었어. 그 아무것도 아닌 듯한 작은 동작이 왠지 재혁의 불안을 키우는 것 같았어.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지. 재혁의 번호가 울렸어. 그는 며느리와 함께 접수대로 향했어. 서류를 내미는 손에 가느다란 떨림이 있었어. 그 순간 순례가 천천히 폴더폰을 귀에 댔어. 등기소의 모든 소리가 갑자기 사라진 듯한 착각이 들었어. 재혁은 서류를 내밀다 말고 고개를 돌렸어. 전화가 연결되는 소리가 났어. 그리고 전화 너머에서 나지막하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 부장님, 김 부장님 되십니까? 재혁의 눈이 커졌어. 접수대에 내밀었던 서류를 놓칠 뻔했어. 그의 얼굴에 당황스러움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스쳤어. 순례는 재혁을 똑바로 응시한 채 폴더폰을 귀에 댄 채였어. 등기소 안의 모든 공기가 멈춘 것 같았어. 등기소 안은 숨죽인 듯 고요했어. 재혁은 그 고요 속에서 마지막 승리를 확신하는 듯 옅은 미소를 지었어. 며느리는 초조한 듯 입술을 잘근거렸어. 오정숙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봤어. 그만하지. 김순례의 목소리는 낮았어. 그 한마디에 등기소 직원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어. 재혁의 미소도 굳어버렸어. 순례는 폴더폰을 천천히 내렸어. 더 이상 사투리를 쓰던 어수룩한 모습은 없었어. 차갑고 단단한 눈빛이 그 자리를 대신했어. 등기소 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정장 차림의 남녀 3명이 들어섰어. 그들은 순례를 발견하자마자 일제히 허리를 깊이 숙였어. 김 국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국장, 그 단어에 재혁의 눈동자가 흔들렸어. 순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번엔 사투리가 완전히 사라진 정확하고 또렷한 표준어로 말을 열었어. 차분했지만 모든 단어에 무게가 실려 있었어. 이곳에 있는 이 서류, 공증 없는 위임장이야. 법적 효력이 없어. 등기소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재혁은 당황해서 눈만 껌뻑였어. 며느리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그의 소매를 잡아당겼어.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직접 서명했다고. 재혁이 소리쳤어. 순례는 흔들리지 않았어. 오정숙 여사 이름으로 된 이 서류, 자세히 봐. 서명은 물론이고 도장까지 위조됐어. 이런 서류 수십 년을 봤거든. 그것도 법원에서. 법원. 그 두 글자에 재혁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어. 며느리는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어. 정장 차림의 남자가 앞으로 나서며 서류를 살폈어. 맞습니다. 필체가 오정숙 어머님 것과 현저히 다릅니다. 도장 흔적도 위조가 뚜렷하고요. 이 정도면 사문서 위조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는 순례에게 고개를 숙였어. 재혁은 입술을 바들바들 떨었어.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어. 순례의 뒤에 선 세 사람의 그림자가 크게 느껴졌어. 두 명은 전직 은행 여신팀 동료들이었고 한 명은 현직 변호사였어. 순례는 오정숙에게 시선을 옮겼어. 그 얼굴에서 차가운 기운이 사라지고 깊고 따뜻한 빛이 감돌았어. 정숙은 그 시선을 받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더 이상은 불가능해. 자네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야. 순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 어머니께선 이미 다른 결정을 내리셨거든. 재혁은 그대로 얼어붙었어. 순례가 정숙의 손을 살며시 잡았어. 정숙의 손에는 얇은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어. 재혁의 눈이 그 서류 위에서 떨렸어. 정숙은 법무사와 미래의 도움으로 미리 준비한 서류를 조용히 내밀었어. 차분한 손끝에는 흔들림이 없었어. 재혁은 그 서류를 보고도 상황을 가늠하지 못하는 얼굴이었어. 순례가 천천히 앞으로 나섰어. 허리를 꼿꼿이 세운 그녀의 눈빛은 마치 법정의 판사 같았어. 한재혁 씨,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지. 아직도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나? 재혁은 그 말투 변화에 움찔했어. 그러다 다시 어이없다는 등 목소리를 높였어. 하, 순례 아줌마 갑자기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건데? 그의 말투엔 여전히 무례함이 가득했어. 정숙은 그저 가만히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어. 어떤 감정도 비치지 않는 무표정이었어. 마치 오랜 시간 그 얼굴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순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어떤 명령보다 강력했어. 이 빌라 명예 자네 어머니한테 아직 있어. 자네가 꾸민 위임장, 처음부터 효력 따위는 없었던 거야. 그리고 여기 이 서류를 봐. 순례가 정숙이 내민 서류를 가리켰어. 어머니께선 이 빌라를 자네에게 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어.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기로 이미 서명하셨거든. 자네는 아무것도 받지 못해. 그리고 법적 조치는 우리가 아니라 자네가 받게 될 거야. 재혁의 눈동자가 서류와 어머니, 그리고 순례 사이를 번갈아 오갔어.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뱉어내지 못했어. 현실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순간이었어. 하, 말도 안 돼. 내가 직접 확인했는데. 그럴 리가 없어. 그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 엄마,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줘요.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다리를 향해 손을 뻗었어. 지난날의 비열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비굴한 아들의 모습이었어. 정숙은 그 모습을 덤덤하게 내려다봤어. 아무 말도, 아무 표정도 없었어. 그저 깊고 고요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어. 그 시간이 꽤 길게 느껴졌어. 등기소 안에 아무 소리도 없었어. 그리고 정숙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어. 너한테 줄 재산은 없어. 대신 내가 잘 쓸게. 그 말은 짧았어. 그런데 그 짧음이 아까 아들이 뱉은 저희 집엔 오시면 안 돼요. 보다 훨씬 더 크게 등기소 안을 울렸어. 재혁은 그 한 문장이 뭘 의미하는지 알아버렸을 거야. 어머니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의 삶에 기대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는 걸. 그게 재혁에게는 그 어떤 분노보다 더 깊은 상처로 박혔을 거야. 정숙은 재혁에게서 등을 돌렸어. 미래가 조용히 다가와 정숙의 팔짱을 끼웠어.
두 사람은 미련 없이 등기소를 나섰어. 재혁은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손을 뻗었지만 그 손은 허공만 헤맬 뿐이었어. 등기소 바닥에 엎드린 그의 몸은 절망과 후회로 가득 차 있는 듯 보였어. 그날 이후 정숙의 삶은 달라졌어. 더 이상 낡은 빌라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갇혀 있지 않았어. 매일 아침 따뜻한 햇살이 스며드는 복지관 식당에서 미래와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정숙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생기가 넘쳤어. 식판에 반찬을 담아 나르는 손길은 며칠 전에 그것과 확연히 달랐어. 더 이상 힘이 빠지거나 떨리지 않았어. 복지관 어르신들의 식사를 돕고 가끔은 한글 교실에서 서투른 글씨로 시를 쓰는 시간을 가졌어. 어느 날 정숙이 삐뚤빼뚤 눌러 쓴 인생은 지금부터라는 문구를 보고 미래가 환하게 웃었어. 어머니, 글씨 진짜 많이 늘었어요. 이제 작가해도 되겠어요? 정숙은 소리 없이 웃었어. 그 웃음이 오랫동안 지지 않았어. 미래는 정숙이 힘들 때마다 손을 잡아줬고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없이 곁에 있어줬어. 오래도록 잊고 살았던 마음의 평화가 잔잔하게 고여드는 것 같았어. 어느 오후 카페에서 순례가 정숙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 정숙아, 내가 처음에 복지관에 갔을 때 말이야. 내가 날 그냥 지나쳤으면 나도 그냥 지나쳤을 거야. 근데 넌 반찬통을 들고 나왔잖아. 그게 다야. 정숙은 그 말을 마음에 새겼어.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환하게 쏟아지고 있었어. 순례야, 사실 내가 누군지는 조금씩 느꼈어. 그냥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라는 거. 순례는 웃었어. 그 웃음 속에 모든 설명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 그리고 나직이 말했어. 정숙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거 알지? 잃을 게 없어서가 아니야. 지킬 게 확실하기 때문이야. 정숙은 그 말을 오래 생각했어. 창밖에 햇살이 환하고 따뜻했어.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 삐뚤빼뚤한 글씨로 딱 한 줄. 오늘은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날.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 멀리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어. 예전에는 저기 어딘가에 사는 재혁을 생각하며 그 불빛을 봤었는데 오늘은 그냥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어. 처음으로 정숙은 창문을 살짝 열었어. 가을 밤 공기가 서늘하게 들어왔어. 차갑지 않았어. 오히려 시원하고 깨끗했어. 그녀의 인생은 이제 막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어. 오늘 밤 오정숙 여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어떤 장면이 남았나요? 아들에게 버림받은 그 밤, 그녀는 울지 않았어. 대신 오랫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지혜와 용기를 꺼내 들었어. 평생을 자식을 위해 나를 지워온 날들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잃어버렸던 자신을 다시 찾아낸 거야.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어. 부모를 짐으로 여기고 내치는 순간, 자식은 이미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린다는 걸 말하는 이야기였어. 그건 재산이 아니야. 마음속에서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공허함이고 평생 따라다니는 후회야. 정숙 여사는 아들에게 재산 대신 더 묵직한 것을 남겼어. 삶이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착한 끝은 반드시 있어. 그리고 진실된 마음은 결국 빛을 발하는 법이야. 그게 오늘 이 이야기가 조용하고 묵직하게 전하는 말이었어. 오늘 밤 당신 곁에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전화한 게 언제인가요? 저희 채널은 늘 여러분 곁에서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노력할 거야.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줘. 편안한 밤 되어.